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부모님께 사드려야 할까요? 건강검진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명인들이 많이 광고하는 전문병원이 더 좋은 것일까요?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질문 하나. 수많은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넘쳐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등 종류도 가지가지죠. 이런 민간의료보험 정말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입한 것은 해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이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정책국장을 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뭔지를 국민들께서 간혹 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한국은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들이 다 보험이 되지만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이제 비보험이라고 불리는 비급여라고 하는 진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병원에 저희가 갔을 때 그냥 일반적인 감기 진료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4,000원 정도나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외래를 가게 되면 한 3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4,500원 정도를 다 내시게 되는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가서 거기서 뭐 비보험 수액 주사라든가 이런 걸 맞게 되면 그 비용은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할 거 없이 다 본인들이 다 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만 가입을 해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그 비용 절감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지갑에서 병원에 낸 돈에 대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이제 민간보험회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말 꼭 받아야 되는 진료인가?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공적으로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불분명한 것이지만 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 사실 실손보험이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민간보험이죠.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이런 공보험하고 달리 민간보험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은 다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낸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거기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그 다음에 뭐 사내 적립하고 남은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 하면 지금 국민들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딱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매년 지금 갱신이 되고 있죠. 지금 국민들 건강보험료 지금 매년 보험료율 올라오는 게 지금 한 1%, 2%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손보험료는 무려 1년에 15%에서 20%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조차 정부에서조차 지금 2012년에 실손보험료 이런 식으로 올리면 5만 원짜리 실손보험을 처음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쯤 지나게 되면 80만 원을 원래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실손보험 가입해서 뭐 비보험 치료도 받고 또 본인 부담금도 환급받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하셨겠지만 계속 갱신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받는 서비스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손보험을 만들었다면 정부에서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이 실손보험도 민간보험도 어느 정도 정형화를 하고 그 상품에 어느 정도의 그 틀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올리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하면은 실손보험이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2007년인데 그 2007년에 민간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이 상품을 출시를 할 때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안 해주는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장을 하는 거니까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장이 별로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막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병원들도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비보험 진료를 점점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수액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수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체충격파라든가 아니면 뭐 MRI 검사도 이제 뭐 무릎이나 어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안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손보험금을 내는 국민들이 내는 그 돈은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과잉진료를 좀 부추기는 병원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다시 또 실손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국민들이 실손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엮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 민간보험사가 교묘하게 실손보험을 딱 실손보험만 딱 떼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을 딱 떼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고 보험 설계사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을 만기로 다 돈을 내면은 그 돈을 이자는 쳐주지 않지만 다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실손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돈은 사실 본인이 내는 돈 중에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만기가 도달했을 때 원금을 다 회수받기 위해서 사실은 적금조로 내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고 싶으실 텐데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실손보험은 4만 원, 5만 원 내시는 분이지만 만기 환급형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10만 원 넘게 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3, 4년 내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중도 해약하시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시니까 해약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끼를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해서 보험회사의 호구가 되셨다. 호갱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어쨌든 실손보험은 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진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더라도 이제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 만기로 환급했을 때 그 돈을 받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만기를 뭐 10년을 잡았다던가 그래서 지금 이제 2007년부터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입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최근에 3, 4년 안에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해지를 하시는 게 낫고 그 돈을 차라리 적금이나 이렇게 부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실손보험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가입했었던 뭐 20년을 가입했다고 해서 20년 지나고 나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실손보험 상품은 만 60세 이상은 판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 60세 이상 이제 우리가 사실 노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사용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만 60세 이상을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나 비보험 치료에 대해서 거의 뭐 90% 정도를 보장해주는 현재 이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게 되면 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최소 6, 7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고액을 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왜 니네들 노인들이 실제로는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상품 출시를 안 해? 라고 하니까 노인형 실손보험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상품은 일반 보험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50대까지 가입하는 실손보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낸 돈이나 이런 걸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뭐 30만 원까지 자기가 낸 돈은 일단 전혀 돌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입원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 또 30% 정도 하고 나머지 70%만 보장하고 뭐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훨씬 더 높은 엉망진창인 또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본인이 진짜 아파졌을 때 이제 만 60세 넘으셔서 이제 노인 됐을 때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저는
뭐 당연히 가입하고 있지 않고 저희 가족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질문들. 질병을 미리 알고자 필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검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싼 검진들이 있는데 이런 검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네, 저는 연구공동체 건강가대안에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현직 의사고요. 저도 건강검진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의사입니다. 사실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40세 이상 되면 우리나라 중년들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다들 하시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제 효도 상품으로 건강검진을 다 하시잖아요. 어버이날쯤 되면 이번에는 얼마짜리 건강검진 상품권을 드릴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얼마짜리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오늘 건강검진과 관련된 허와 실 확실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비싼 건강검진은 좋은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상품은 비싼 게 좋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고, 또 이제 건강검진도 비싼 건강검진일수록 이제 가짓수가 되게 많죠. 가짓수도 되게 많고, 뭐 엄청 삐까뻔쩍한 기계들을 동원해서 하는, 요즘에는 뭐 1박 2일, 뭐 2박 3일, 뭐 이렇게 하는 건강검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건강검진 되게 좋다. 그래서 부모님 이제 상품권 드릴 때 한 100만 원쯤 드리면 쫙 적당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건강검진의 돈과 효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건강검진을 이제 평가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실제 나는 암을 발견하고 싶은데 암이 제대로 조기에 진단이 되느냐. 이게 이제 효과인 거죠. 두 번째. 건강검진 한다고 했는데 건강검진 하다가 막 그냥 내시경 하다가 장이 구멍이 뚫렸어.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경제성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비용 효과 이런 거라도 얘기하는데, 100만 원어치를 했는데 돈을 들였는데 100만 원어치의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건강검진 패키지는 없고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또 비싼 건강검진도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효과 측면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건강검진을 무슨 요술방망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고 영화 엘리시움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강검진방에 들어가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응? 모든 건강 문제를 특히 비싼 거를 하면 할수록 다 알려주겠지. 모르는 거 없이 다 알려주겠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겠지. 비싼 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현대 그 의료 기술에서 안타깝게도 조기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검사 도구가 많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바 고혈압, 뭐 당뇨,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암도 다 몰라요. 일부 암들, 뭐 위암이나 아니면은 뭐 여성의 경우엔 자궁경부암 또는 뭐 유방암 또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도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암도 검사를 했을 때 조기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지 사실은 건강검진 비싼 거를 한다고 해서 내 몸의 모든 건강 문제를 무슨 알파고가 알려주듯이 딱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없고 의료 쪽에 뭐 베타고든 뭐 감마고든 의료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나중에 나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의료의 수준이 거기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꼭 알으셔야 될 게 건강검진은 만물상자가 아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는 모든 건강 문제를 다 알려주는 건강검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그 질병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 방법은 딱 한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검사들은 다 뭐냐? 효과 없는 거다.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검진 하러 가면 암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 검사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강검진 중에 하나가 피를 통해서 암이 있는가 없는가 알려준다는 검사가 있습니다. 뭐 간암 지표, 난소암 지표, 또 뭐 췌장암 지표 등등 요즘에는 뭐 폐암 지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립선암 지표 등등이 있습니다. 피 안에서 그 암세포가 있으면 높아지는 수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해서 그게 높으면 이제 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게 높다고 해서 100% 암이 있다고 확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낮다고 해서 또 암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 검사의 용도는 어떤 거냐면요. 암으로 확진된 사람이 가령 간암 환자가 그 이전에 그 수치를 검사해서 몇이었는데 암 수술을 했더니 그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치료가 제대로 됐구나.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쓰이는 용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수치를 검사해 보면서 다시 높아지면 재발했구나. 라는 용도로 쓰는 검사입니다. 사실 그게 처음에 암이 없는 사람들한테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전혀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복잡하지만 대표적으로 흔하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 암을 제일 걱정하는데요. 암을 조기에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흔하게 잘 쓰여지는 건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검사입니다. 비싸기만 비싸죠. 그 검사는 또 엄청 비쌉니다. 일반적인 피검사보다도 많이 비싸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검사죠. 근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들 다들 많이 하시죠. 네, 해서 암은 없대 이런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많이 하시던데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건강검진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검사. 건강검진 하려고 조기 진단해서 병을 조기에 치료하려고 했다가 건강검진 하다가 오히려 병을 얻었다. 내지는 건강검진 하다가 최악의 경우엔 사망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 설사를 엄청 하셔야 되고요. 설사를 하기 위해서 설사약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한 1리터 정도 먹는데요.
물도 1리터 드시려고 하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구역질 나는 설사약을 1리터 정도 먹고 밤새 그 설사를 해서 장을 비워내야 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제 내시경 기술이나 내시경도 많이 발전을 해서 장을 파열하거나 내시경 하다가 그럴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설사약 먹고 너무 구역질이 나서 오바이트를 하다가 식도가 찢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 검사는 굉장히 힘든 검사고 그렇게 자주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 4, 5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약간 체중이 있으시거나 식생활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거나 이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뭐 혹이 있다. 이런 거를 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자주 그래봤자 한 3, 4년에 한 번 이렇게 권하지 그걸 뭐 매년 우리 집안에 장이 안 좋더라. 나는 설사하고 맨날 변비 심해. 이러면서 장이 안 좋다고 뭐 1년에 한 번씩 하다가는 장이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검사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폐암들 걱정 많이 하시죠. 대기오염도 폐암을 일으키고 물론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건 이제 담배인데 폐암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폐암을 발견하려고 폐에다가 CT라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엑스레이로는 폐암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1cm 정도 이상이 되면 발견이 되는데 1cm 이하의 폐암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폐암을 발견하려고 CT라는 검사를 합니다. CT는 일반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에 적게는 수십 배, 아주 많은 경우 한 100배 이상의 방사선을 쬐는 검사죠. 폐암 발견했다가 폐에다가 발암물질인 엑스레이를 100배 이상 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폐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CT 검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근데 CT 중에 저설량 CT라 그래서 설량을 굉장히 줄인 CT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 요인 되게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담배를 오래 피웠거나 아니면 집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런 저선량 CT를 찍는 거는 그나마 조금 논란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 이건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는 정도지 그게 아닌 분들이 일반적인 CT를 막 찍는다? 이거는 암 발견하다가 암을 만드는 격입니다.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령 요즘 또 비싼 건강검진으로 많이 하는 게 말도 어려운 페트라는 게 있습니다. 페트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와 관련된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암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알아봐주는 검사인데 뭐 한번 찍는데 막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검사죠. 예,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과연 암이 조기에 진단이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암을 빼고는 복불복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야, 누구네 아무개네 엄마는 야, 걔네 딸내미가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시켜줬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검사하다 보니까 야, 되게 조기 암인데 신장 쪽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데 조기 암이 발견됐다더라. 야, 그거 진짜 용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진짜 복불복입니다. 그건 아주 우연하게, 그거는 그분이 우연하게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암이 있을 때 그거를 딱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된 거지. 사실 대부분의 훨씬 더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100만 원만 버린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 배가 아프기 때문에. 야, 100만 원 썼는데 난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그 돈을 왜 썼어?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생돈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연한 경우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딱 건강검진 받는 시기와 그때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시기가 아주 우연하게 일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그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건강검진 했을 때
그렇게 뭔가 질병이 심한 질병을 발견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검진 무용론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릴 때 저도 건강검진 하는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해야죠. 효과가 있는 것, 그리고 비싸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이미 근거가 있어서 이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것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러한 건강검진들은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사무직인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40세 이상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같은 것들은 이미 효과가 다 입증된 건강검진이죠. 많은 분들 그거 공짜다 보니까 그 공짜 하나만 해. 그걸로 알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제대로 하려면 돈 들여야 돼 이러는데요. 그 돈 들이는 거 다 생돈 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알 수 있는 병이 많지는 않죠. 그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서 알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한계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떡하느냐? 나머지는 저희가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려는 건강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좋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환경, 대기오염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나 우리 건강을 더 걱정한다면 비싼 건강검진에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렇게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질문 셋.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전문병원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전문이라는 말이 붙으니 왠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전문병원은 전문적으로 더 좋은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재활의학과 의사고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에서 정책국장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전문병원을 요즘에 이제 많이 가시는데요. 사실 이제 전문병원이라는 개념이 외국에도 없는 개념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병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외국에서는 아주 특정 영역인데요. 대표적인 게 치과 병원이고요.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치과 같은 경우는 아예 의과대학을 입학할 때 치과대학을 따로 입학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안과입니다. 안과도 이제 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고 전체 이제 몸 상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문화 그나마 한다는 게 소아입니다. 근데 소아 입원 환자들을 좀 주로 보는,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소아가 섞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이 병원들, 요런 정도가 이제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 병원이 왜 전 세계적으로 없냐면 어떤 질환이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내과적인 부분, 외과적인 부분, 뭐 산부인과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비뇨기과적인 부분 뭐 등등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옛날에 그 AFKN 그 드라마 보시면 나오는 그 제너럴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병원입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제너럴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알겠지만 일반 병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법상 보면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병원에 뭐 9개 과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원실이 뭐 이제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진료와 치료를 하는 병원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전문병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병원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과 전문병원, 안과 전문병원, 뭐 어린이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진료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운동치료라든가 이런 거만 하는 재활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문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수술을 하는 전문병원들, 수술 전문병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척추, 무릎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척추 관절 이제 전문병원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뭐 비만 전문병원들도 생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럼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한국에서는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재벌들이 엄청나게 이제 큰 병원을 갑자기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들이 외국에서처럼 그렇게 큰 병원들은 대부분 다 입원 환자만 받고 외래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만 입원시켜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 병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은 그러질 않고 엄청나게 많은 외래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다 긁어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 이제 그나마 있었던 좀 큰 병원이었던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 이런 데도 병상을 증축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막 경쟁이 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IMF를 지나고 이제 2000년 정도가 들어서니까 이 동네에 있는 작은 중소병원들이 환자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부가 원래는 그런 병원들을 국가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이렇게 병상을 증축해서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일반 병원 형태의 그런 종합병원을 하려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제 싫었던 거예요. 돈 쓰기가 싫었던 거죠. 공공의료에. 그러다 보니까는 알아서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후에 이야기해야 될 요양병원이고요.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 엄청 늘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무릎 수술 잘하면 무릎만 해. 척추를 잘하면 척추만 해. 이렇게 전문화를 해서 내시경 잘하면 내시경만 하고 뭐 항문 치질 잘하면 항문 치질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들이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변형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무릎 수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척추 무릎 수술을 그 전문 병원에서 하면 수술을 잘하니까 좋죠. 물론 맞습니다. 수술 많이 하니까 수술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척추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당뇨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장도 안 좋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 병원들은 수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응급실도 사실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이 응급실이고 실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합병증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환자들은 전부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공생관계가 이제 또 생기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서 의료 사고들도 가끔 또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전문 병원들로 이제 중소병원들이 전환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수술도 잘 되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잘 되네 하면서 이제 중소병원들이 하나둘씩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 전문병원들이 계속 또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까지 보시면은 우리 버스나 이런 거 타고 갈 때 옆에 보면 광고에 전문 병원들이 뭐 유명한 우리 뭐 박지성 선수라든가 뭐 이만기 씨, 뭐 장미란, 뭐 그다음에 뭐 박찬호, 뭐 이 수많은 연예인들, 뭐 김병만 이런 사람들을 광고한 거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광고까지 막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격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이 병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병원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그럼 수술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술을 좀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뭐 물리치료를 좀 하고 보거나 운동치료를 하고 볼까 이런 환자들을 이제 조금씩 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뭐 국회에서 보고자료 나 있는 거 보면 일본에 비해서 거의 3배에서 7배 정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한국이 아직 일본만큼 노령화가 안 됐잖아요. 원래 주로 아픈 사람은 노인들이 주로 아프시거든요. 무릎이 젊은 사람이 무릎 관절 뭐 나빠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진짜 지금 수술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 무릎 관절도 수술을 뭐 처음에는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만 무릎이 나쁘면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위 비만 절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그 분이 수술을 잘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오늘의 이제 논의점이고 뭐 사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의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병원을 보면 그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강경으로 사실은 이제 배 안에 들여다보는 그런 수술은 이제 확률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이제 천공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복막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뭐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맹장 수술하면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관찰하는 건데 이런 병원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중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큰 병고가 생겨서 국민들도 이제 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전문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폐해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면은 이런 특정 전문 질환을 뜯어서 그것만 이제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질환들을 다 볼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 종합병원 개념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전문 병원들도 보면은 지역별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 수술만 특화하는데 사실은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 일반 종합병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뭐 무슨 어떤 질환만 있으면은 서울에 뭐 대학병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 거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허리 수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수술의 여부는 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수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또 의료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어르신들의 허리나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예방 시스템과 그 다음에 수술을 하기 전까지 좀 볼 수 있는 재활 및 운동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전문 병원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경과를 관찰하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더 악화가 된다 하면 이제 수술을 한다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전문 병원 딱 가시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밖에 없는데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 환자들을 계속 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금방금방 그 병원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문병원은 사실 의료제도상 빨리 폐지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예 뭐 전문병원 인증제까지 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그 종합병원들, 공공병원들을 조속히 그 자리에 다 확충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질문 넷. 건강기능식품.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최고죠. 연약한 나의 체력에도 힘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수만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원에서 상근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러면 어떤 게 건강기능식품일까 생각하실 텐데 아마 오늘도 들고 계신 음료수도 있으실 거고 가방에 넣은 무슨 양파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먹을 것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이건 건강기능이 있어 라고 도장이 찍힌 식품들 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거나 가방에 있는 걸 꺼내보셔서 식약처 허가가 찍혀있는지 보시면 찍혀있으면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랑 잠깐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진 이유는 제가 아이를 낳고 3개월째였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1억의 매출을 올렸던 한국 야구르트에서 만들었었던 성장 솔루션 업인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만들었던 음료수가 사실은 아이들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격을 제가 찾아봤더니 3개월치를 사는 거였고 3개월을 먹어야 이제 애가 큰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3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매출이 하루에 1억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안 자란다라고 걱정이 돼서 많이 먹였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래서 뭐가 근거가 없었냐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린 게 딱 한 개의 논문을 보고 내렸다는 거예요. 3번의 실험을 했는데 그 음료수를 먹인 아이와 안 먹인 아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애가 3.3mm가 컸고 두 번째는 안 먹은 애가 거꾸로 컸고 세 번째는 다시 먹은 애가 또 3.3mm 요 정도가 평균으로 컸는데 그럼 네 번째 실험에서 또 안 먹은 애가 더 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실험만 끝난 그런 논문을 가지고 그걸 허가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안 자라면 엄마가 엄청 애가 타죠. 내가 좋은 유전을 물려준 것도 아니니까 잘 먹여서라도 키워야지 이런 마음에 돈을 엄청 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36만 원을 썼어. 그리고 이걸 내가 6개월을 먹었으면 얼마야? 2배니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나서 혹은 내가 지금 집에 사놓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품을 시키거나 혹은 책임을 묻거나 이럴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백소 사건이 있는데 그 가짜 백소도 되게 비싸게 먹었고 갱년기 엄마들, 갱년기 여성들은 대부분 하나씩 먹었던 거라고 보이는데 그 사건도 사실은 가짜 백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업오피소라는 그 독성에 관한 실험이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된대요. 2년이 있어도 사실은 이것을 판매한 것이 의도적으로 무슨 독성을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 먹으신 분들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식약처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 법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과장 허위 광고를 못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18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거든요. 한국야쿠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를 판매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식약처 허가를 내린 거잖아요. 정부가 이건 먹어도 되고 건강에 도움이 돼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서 먹은 거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야구르트도 사실 논문 하나 보고 허가했잖아요. 이렇게 식품의약처가 과학적인 것을 검토해서 허가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말은 과학이지만 사실은 업계, 기업들이 대부분 로비를 하면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동물 실험도 거쳐야 되지만 동물 실험 이후에 인체에도 동물하고도 다르니까요. 인체에서 인체 유해하지 않은지 이런 시험을 거쳐서 의약품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성 검사죠,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식품의약품 안정처가 자꾸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입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이런 게 되니까 제약회사들이 아이고 임상실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다 표시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자. 이런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요즘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나름 증진에 도움이 된다. 면역 기능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임상실험 없이도 그냥 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요즘 대부분 다 가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험 적용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격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서 별 문제가 효능이 없었다. 혹은 거꾸로 독성 물질일 수도 있다. 가짜 백소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있더라도 이걸 다시 규제해서 문제를 책임을 물을 만한 거는 또 없는 거예요. 의약품이나 뭐 의료기기나 뭐 이런 게 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이제 뭔가 처벌 근거 조항이나 안전성 조치가 있는데 이건 과장 광고는 하지 말아라. 근데 과장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의도한 게 아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처음이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식약처에서 내리는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계신 여러분들 가방에 들고 계신 혹은 냉장고에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그러면 정말 몸에 좋은 거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실제로 뭔가 건강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내린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제가 홍보하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 3가지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어요. 3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칼슘이고요. 하나가 비타민 D, 하나는 자이리톨이에요. 자이리톨은 충치 예방. 자이리톨 엄청 팔리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쪽은 치과의사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좀 있다고 이 3가지 원료는 도움이 된다고 왜냐면 칼슘은 실제로 칼슘이 모자라서 되는 경우에는 의사들이 처방도 내려요. 그걸 좀 복용을 해라. 보조를 해서 먹어라라고 하고 비타민 D도 마찬가지. 비타민 D가 없으면 예를 들면 모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는 햇빛 보면 되는데 햇빛을 자주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요. 3개월 정도. 이런 아이들은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 D를 좀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3가지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허가가 났다고 해서 비타민 D가 뭐 다른 분이 한번 언제 얘기해 주 비타민 D 주사 요즘 엄청 많이 놓으라고 하거든요. 가정의학 가게 되면은 뭐 비타민 D 수치가 몇 개 나왔으니까 하나 맞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8만 원 최소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비타민 D가 난 게 아닌데 이걸 역용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사실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시면 돼요. 햇빛. 제가 강조하는데 지금 나가서 햇빛을 막 좀 쪼이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 다니셔도 햇빛 쪼이면 다 비타민 D 몸 안에 타고나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다 합성이 되는 건데 이분들 비타민 D가 없다고 자꾸 병원에서 그렇게 주사 놨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비타민 D 수치도 의사들이 요즘 걱정하는 게 실제로 정상 수치를 계속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정상 수치인데도 수치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거 미달이면 다 비타민 D가 없다. 그리고 주사를 처방을 하기 위해 이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D는 햇빛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건강 혹은 질병을 좀 개선시키는 도움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난 건 그 세 가지 정도밖에 없고 말고 생리 활성 기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에 4단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4단계의 분류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법을 바꾼다 만다 하는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된 그 백수호, 가짜 백수호는 생리 활성 기능 2단계였어요. 생리 활성 기능 1단계는 7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7가지는 생리 활성 기능이 뭐냐고요? 생리 활성 기능 뭐냐? 느낌이 오시죠? 생리 활성 기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끔 하는 기능.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첫 번째 기능으로는 7개밖에 안 돼. 7개는 제가 다 말씀드려봤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렵은 화학적 얘기라서 그 7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렸던 오메가3, 홍삼, 뭐 비타민 C, 비타민 일반 종류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쭉쭉쭉 굉장히 많죠. 그 백수호까지 생리활성 기능 2단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1, 2, 3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1단계는 생리활성 기능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된 게 1단계예요. 1단계 7가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린 너무 어려워서 빼고 이거 별로 잘 안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해서 드는 거는 뭐 넘어가도 되고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홍삼, 오메가3, 그 다음에 각종 쭉 있는 거 다 백수도 마찬가지로 다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었다는 거고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인체의 안전성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생리활성 기능 3등급에 속한 것도 엄청 그러니까 많겠죠. 여러분들 가방에 있는 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속해 있는 건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2단계만 되더라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라는 거지 도움을 준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말자. 이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햇빛을 보고 좀 걷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과라도 하나 더 그냥 의적의적 씹어 먹고 집에 가서 뭐 고기 좀 먹을 거 야채쌈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오이나 이런 거 하나씩 좀 씹어 먹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식약처는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식약처도 문제가 있는 게 이 건강기능식품이 왜 소비자들이 현혹하냐면 식약처 인증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식약처 뭔가 건강 기능 좋은가 봐 이라고 사게 되는 안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게 원료를 다 캡슐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약처럼 뭔가 이걸 먹으면 약을 먹는 것 같다라는 위약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의 포장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엄격히 해야 될 텐데 현재 그런 게 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엄청나게 팔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장시간의 노동 시간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은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의사를 찾아가는 거,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약국을 의사한테 갔다가 또 약국을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불편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뭐 이러고 마니까, 뭐라도 먹어야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생활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판매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병원에서 이런 식의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 쪽 선생님들 보면 무슨 건강기능식품 이거 먹어도 돼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 소리를 팍 질러요.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막 내는 건데 본인은 뭐 의학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화가 불끈날지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은 선물 받은 거 혹은 또 누가 어디 가서 어디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약초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탁 준 거고 막 집을 쳐서 주고 이런 건데 막 그러니까 몸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들 대부분 또 몰라서 혹은 그걸 먹으면 보통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외부 물질이 몸에 좋기도 하지만 일부분의 독성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되게 의사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라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바로 화내시지 마시고 이러저러해서 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사실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사한테 가서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의사가 이건 이래 좋지 않다 혹은 이렇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이런 얘기를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많아지는 거는 병의원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절하지 않은 건강 상담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운동, 햇빛 이렇게 보시는 것들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에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적정량 복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표시를 하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라고 만든 건데 식품을 판매하는 것만 마케팅 업체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예. 어쨌든 제 결론은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하고 실제로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가능한 병원에 몸이 아프신데 먹고 계시다면 의사한테 가서 이거 먹어도 되는지 적정량이긴 한지라고 물어보셔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보세요. 뭐 팩스나 이런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하는데 안전성 됐느냐 이렇게 자꾸 뭔가 정부 부처를 괴롭혀야만 정부가 할 일을 좀 하니까 그런 일들도 하시면 좋겠고 햇빛 보시고 미세먼지가 좀 있지만 햇빛도 보시고 오늘 점심에 오이나 당근 하나 조각 고추에 비타민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드셔서 그렇게 건강을 좀 관리하고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